어둠은 짙고 축축했다. 최수와 소희는 차갑고 습한 흙바닥에 쓰러진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마치 축축한 무덤 속에 갇힌 것만 같다고. 추락의 충격으로 발목은 끔찍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고 온몸의 뼈마디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득히 먼 우물 입구를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달빛을 등지고선 세 개의 검은 그림자, 그녀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자들이었다. 그중 한 명,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 김도현 소위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우물 안으로 울려 퍼졌다. 미안하다, 수아야. 하지만 넌 아무것도 없는 고아잖아. 나는 내 미래가 필요해. 배신.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박태근 대령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그냥 저기 저대로 둬. 며칠 지나면 안타까운 훈련 중 안전사고 보고서 한 장만 남게 될 테니. 세 개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우물 입구의 작은 빛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완벽한 어둠과 절망, 그리고 뼈를 애는 듯한 고통뿐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섞였다. 하지만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였다. 손끝이 군복 가슴팍에 달린 어머니의 유품, 낡은 달리아 꽃 모양의 메달에 닿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손가락 끝에 모아 메달 중앙의 작은 보석을 강하게 눌렀다. 딸깍.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신호. 그녀는 땅속 깊은 곳에 산채로 묻혔다. 하지만 그녀의 신호는 저 높은 밤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별을 찾아서 몇 달 전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라 불리는 계룡대의 한 고급 공관. 고요한 정원에는 잘 가꾸어진 소나무의 기품과 바미스를 머금은 풀꽃 향기가 가득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하는 사성장군 최민준 대장의 사적인 공간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군사적 위험 대신 애틋한 부정과 모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육군참모총장 최민준 대장과 그의 아내이자 국방정보본부장인 이현숙 대장, 대한민국 군서열 1, 2위를 다투는 두 명의 살아있는 전설이 이제 막 장교 임관을 앞둔 그들의 외동딸 최수아를 배웅하고 있었다. 갓 다림질한 생도복을 입은 수아의 모습은 앳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두 거목 같은 부모를 쏙 빼닮아 총명하고 단단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버지 최민준 대장이었다. 육군의 호란이라 불리는 그의 얼굴에는 전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수아야, 정말 괜찮겠느냐? 네 신분을 숨기고 아무런 배경 없는 고아 출신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그 결정. 아비는 아직도 걱정이 앞선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장군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한없이 부드러웠다. 군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냉정한 곳이다. 사람들은 너를 우리의 딸이 아니라 그저 든든한 배경 하나 없는 밟아도 되는 들풀처럼 여길 게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네 군생활은 훨씬 더 순탄할 수 있다. 하지만 수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저는 두 분의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서고 싶습니다. 최민준과 이현숙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장교 최수아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제 실력과 노력만으로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음을 제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딸의 그 강직한 모습에서 두 장군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이현숙 대장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품속에서 자그마한 벨벳 상자를 꺼냈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상자 안에는 붉은색 보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달리아 꽃 모양의 메달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기품 있고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수아의 어머니이자 정보국의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이현숙 대장의 이미지와 꼭 닮은 물건이었다. 네 어머니의 어머님, 즉 네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유품이다. 이현숙은 메달을 꺼내 직접 딸의 목에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수아의 피부에 닿았다. 달리아의 꽃말은 정열 그리고 감사란다. 네가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조국에 헌신하고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간직해온 물건이야. 그녀는 딸의 목에 걸린 메달을 부드럽게 매만졌다. 얼음 같던 그녀의 눈빛이 오직 딸 앞에서만 보여주는 따뜻한 온기로 녹아내렸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다. 이것은 약속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나는 평생을 정보전 속에서 살아왔다, 수아야. 나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지. 그래서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만 했다. 이 메달 안에는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로도 탐지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군사기밀 등급의 비상 신호장치가 들어있다. 수아가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 평소에는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메달의 중앙, 가장 붉은 보석을 3초 이상 강하게 누르면 암호화된 비상신호가 단 2곳으로만 발신된다. 바로 네 아버지의 집무실과 나의 집무실에 있는 특수 수신기로. 최민준 대장이 아내의 말을 받아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신호의 암호명은 붉은 달리아다. 그 신호는 네가 너의 군인으로서의 능력, 인간으로서의 의지, 그 모든 것을 동원하고도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다. 그는 딸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4개의 별이 박힌 그의 어깨는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든든하고 무거웠다. 나는 네 결정을 존중한다. 아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 너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 너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한, 이 메달의 존재를 잊어버려라. 이것은 너의 마지막 선택지다. 그의 눈빛이 사자의 것처럼 강렬하게 빛났다. 하지만 약속해다오, 내 딸아. 정말 만약에 더 이상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버튼을 눌러라. 이현숙 대장이 딸의 손을 맞잡았다. 그 신호가 울리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했다. 그때는 하늘과 땅, 그 무엇도 네 아버지와 엄마가 너에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부모의 약속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과 국방정보체계의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명예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외동딸에게 바치는 가장 신성하고 무서운 맹세였다. 수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에 걸린 것은 이제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2개의 검과 방패이자 그녀를 향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의 증표였다. 그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걷게 될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잔인할지를. 그리고 몇 달 후 저 땅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이 붉은 달리아가 그녀를 빛으로 이어줄 유일한 희망의 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수아가 배치된 제12보병연대는 전방의 다른 부대들과는 어딘지 모르게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훈련에 대한 열기나 군인다운 패기보다는 어딘가 나태하고 억눌린 듯한 공기가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막사와 건물들은 낡고 괄미가 부실했으며 병사들의 군복은 해져 있었고 그 표정에서는 생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치 오래된 영주가 다스리는 쇠락해가는 작은 왕국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수아는 소박한 짐가방 하나만을 든 채 연대 본부로 향했다. 그녀의 군복은 갓 보급받은 것처럼 빳빳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장신구나 사치품도 없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했고 그녀의 태도는 겸손했다. 그녀는 그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온 수많은 초임 장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녀가 연대장실 앞에서 전입신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복도 저편에서 2 남자가 걸어왔다. 한 명은 풍채 좋은 중년의 대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들인 듯한 젊은 대위였다. 그들이 바로 이 왕국의 왕과 왕세자 박태근 대령과 박상진 대위였다.
박태근 대령의 군복은 맞춤복처럼 그의 몸에 딱 맞았고 그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그의 아들 박상진 대위는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짧게 깎고 미세하게 화장까지 한 듯한 얼굴이었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잘나가는 기업의 오너 부자처럼 보였다. 그들이 지나갈 때 복도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허리가 부러져라 굽실거리며 경례를 붙였다. 어이, 신참인가? 박태근 대령이 복도에 서 있는 수아를 발견하고는 턱짓으로 그녀를 불렀다. 그의 눈빛은 부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감정하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다. 충성, 금일부로 부임한 최수아 소위입니다. 수아는 각 잡힌 자세로 격려했다. 박태근은 그녀의 격려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낡은 전투화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소박한 손목에서 잠시 머물렀다. 고아 출신에 장학금 받고 겨우 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는 이미 그녀의 인사기록 서류를 모두 검토한 모양이었다. 그의 말투에는 위로가 아닌 경멸과 무시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의 아들 박상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요즘 군대가 아무나 다 받아주나 봅니다. 저런 흑수저까지 장교 계급장을 달아주미달입니다. 흑수저, 없는 집 자식이라는 경멸적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수아의 가슴에 박혔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모욕을 견뎌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녀의 그 순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박태근은 흥미를 잃었다는 듯 헛기침을 했다. 뭐 어쨌든 내 부대에 왔으니 내 법을 따라야 할 게다. 튀는 행동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잘 처리하도록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수아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자신들의 왕국인 연대장실로 향했다. 수아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이곳에서의 군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부임 첫날부터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박씨 부자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없는 집 애 취급하며 무시하고 차별했다. 박상진 대위는 회의 시간마다 일부러 그녀의 보고서에서 사소한 흠을 잡아내 공개적으로 망심을 주었고 모든 잡모와 꾸준 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에게 떠넘겼다. 다른 장교들은 모두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수아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들의 왕국은 철저한 계급사회였다. 돈과 배경이 있는 장교들은 편한 보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고 가난하고 힘없는 병사들은 그들의 노예처럼 부려졌다. 박상진은 상습적으로 집안이 어려운 병사들을 괴롭히고 휴가나 외박을 미끼로 돈을 상납받았다. 그 돈은 모두 아버지인 박태근 대령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수아는 그 모든 부조리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동료 장교들의 외면과 따돌림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힘든 훈련 속에서 언제나 가장 앞장섰고 도움이 필요한 병사들을 남몰래 챙겨주었다.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몇몇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서서히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모습은 오히려 박씨 부자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에 자신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가 나타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자신들처럼 부유하고 강력한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인품만으로 인정을 받아가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다. 그들은 그녀를 꺾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 역시 자신들의 발밑에 있는 수많은 흑수저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해주기로. 어느 날 저녁 박상진은 술에 취해 일부러 수아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다짜고짜 그녀의 책상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걸었다. 어이, 고아,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한대. 니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넌 평생 이 바닥에서 기어다닐 뿐이야. 알겠어? 그의 폭언에도 수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보았다. 육무가 없으시면 이만 나가주시죠, 대위님. 다른 장병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녀의 그 당당한 태도에 박상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인연이 감히...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 김도현 소위였다. 김도현 소위.
그는 최수아와 같은 흑수저 출신이었다.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장교 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부대에서 그의 그런 노력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과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박상진 대위의 주요 먹잇감 중 하나였다. 수아는 이곳에 온 첫날부터 도현이 겪는 부당한 일들을 여러 번 목격했다. 박상진은 사사건 건 도현에게 트집을 잡아 폭언을 퍼부었고, 심지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기도 했다. 도현은 언제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낼 뻔이었다. 그의 눈에는 꿈을 이룬 군인의 자부심 대신 생계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하는 가장의 고단함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수아는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처럼 이 부조리한 왕국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영혼. 그녀는 먼저 그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도움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어주며 도현이 어려워하는 작전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었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도현은 처음으로 박상진에게서 칭찬 아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어쭈, 이번엔 웬일로 좀 봐줄만하게 해왔네? 누구한테 돈 주고 대신 써달라고 했냐?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훈련이 끝난 저녁 PX에서 컵라면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체력 단련을 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삭막하고 비정한 부대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들의 우정은 마치 가시덩불 가득한 황무지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작은 들꽃과도 같았다. 수아는 도현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언젠가 함께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수 있으리라 꿈꾸었다. 그녀는 도현 앞에서는 자신의 강인한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또래의 친구처럼 웃고 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들꽃의 뿌리가 사실은 얼마나 약하고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박상진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수아에게는 감히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그 분풀이를 모두 도현에게 쏟아보았다. 그는 도현이 수아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아니꼽게 여겼고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그를 괴롭혔다. 내까짓게 감히 전현이랑 어울려 다녀?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그는 창고 뒤편으로 도현을 끌고 가 아무도 모르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수아는 도현의 얼굴에 늘어가는 멍과 상처를 볼 때마다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몇 번이고 박상진에게 직접 맞서려 했지만 그때마다 도현이 그를 말렸다. 제발 참아줘 수아야. 네가 나설수록 나는 더 힘들어져. 저들은 악마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박 씨 부자는 그의 유일한 희망인 군 생활이라는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상진이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수아에게 행패를 부리던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김도연 소위가 들어섰다. 그는 박상진의 손이 수아의 뺨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박상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뭐야, 이 새끼는 감히 나를 막아?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도현의 모습에 박상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니놈들이 아주 쌍으로 놀고 있구나. 좋아, 오늘 내가 니놈의 그 건방진 버릇을 아주 뿌리 뽑아주마. 박상진은 수아 대신 도현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었다.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두지 못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부하를 사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저는 이 사실을 육군 본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감찰실이라는 단어에 박상진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지만 그 역시 감찰실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는 알고 있었다. 니년이 감히 나를 협박해?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그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박상진은 자신도 모르게 기세가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욕설을 한번 내뱉고는 도현의 멱살을 거칠게 놓아버렸다. 두고 봐. 니년들이 오늘 나를 능멸한 것을 내가 어떻게 되갚아주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그는 살기 어린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사무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아, 도연아. 수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아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수아는 그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들의 약점을 잡으면 돼. 저들이 저렇게 날뛰는 건 그만큼 숨기는 게 많다는 뜻이야. 내가 증거를 찾아낼게. 우리가 더 이상 저런 쓰레기들 밑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내가 모든 걸 끝내버릴게. 그녀의 눈은 결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도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복잡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탐욕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그때의 수아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순수하게 믿었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는 친구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친구 역시 자신과 같은 편에 서 있으리라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를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최수아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김도현의 공포에 질린 눈빛, 박상진의 역겨운 포간,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이 썩어빠진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심장을 찌를 비수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박태근 대령, 모든 부패의 정점에 있는 그 남자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 저들의 오만함과 탐욕의 근원이 되는 검은 돈의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한 도전이었다. 연대장실은 철옹성이었고 그의 모든 비밀은 견고한 금고 안에 잠들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무기가 있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고아라는 그녀의 위장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존재감 없는 부하 장교로 여겼다. 그녀는 그 완벽한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보장교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그녀는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했다. 박태근 대령의 일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연대본부의 행정병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그들이 무심코 흘레는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연말을 앞두고 연대 전체의 예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그것은 누구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방대하고 복잡한 작업이었다. 수아는 자원했다. 그녀는 행정보급관에게 야근을 해서라도 자신이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자청했다고 자청했다. 아니, 최소위가?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괜찮겠어? 행정보급관은 귀찮은 일을 떠맡아준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하며 의심 없이 그녀에게 연대장실 컴퓨터의 임시 접근 권한과 사무실 출입카드를 내주었다. 그래, 역시 최소위가 제일 성실해. 필요한 자료는 연대장님 컴퓨터에 다 있으니 밤늦게까지 작업해도 좋네. 덫은 놓아졌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난 연대본부는 유령도시처럼 고요했다. 수아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리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연대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연대장실 내부는 박태근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값비싼 원목 책상과 가죽 의자,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고급 양조들, 막사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병사들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수아는 먼저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예상대로 모든 중요한 파일에는 복잡한 암호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정 목표는 컴퓨터가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기록되는 법이니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작은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은 모두 잠겨 있었다. 책장에는 군사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순찰 중인 당직 사관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가 막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거대한 액자에 닿았다. 존경받는 역대 장군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액자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뒤에 그녀가 찾던 것이 있었다. 벽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개인용 금고.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박태근이라는 인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생일, 아들의 생일? 너무 단순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인간. 그렇다면 자신이 대령으로 진급한 날짜는 어떨까? 그녀는 자신의 수첩에 기록해두었던 그의 인사기록 정보를 떠올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마지막 숫자가 맞춰지는 순간 딸깍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가죽으로 된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제목조차 없는 평범한 수첩. 하지만 수아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패한 왕국의 심장, 검은 장부라는 것을.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김소령, 진급청탁 5천만 원. 대성건설, 군납 계약 커미션 1억 원. 박상진 대위, 유흥비 300만 원. 날짜, 이름, 금액, 그리고 뇌물의 목적까지. 그의 모든 범죄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아들이 병사들에게서 갈취한 푼돈까지도 그는 용돈처럼 기록해두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만년필처럼 생긴 초소형 스캐너를 꺼냈다. 그리고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스캔하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소리 없는 셔터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와 함께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모든 증거 확보를 마친 그녀는 장부를 원래 자리에 넣어두고 금고를 잠갔다. 액자까지 완벽하게 원위치시킨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산 결산 보고서 작업을 하는 척했다. 얼마 후 복도에서 순찰을 도는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당직 사관이 손전등으로 연대장실 창문을 비추었다. 그는 안에서 불을 켜놓고 서류와 씨름하고 있는 성실한 최수와 소위를 보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수아는 자신의 작은 숙소로 돌아와 스캐너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손에 쥐었다. 이 작은 칩 안에 저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희망과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증거를 가지고 곧장 감찰실로 갈 것인가?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증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 모든 부조리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믿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SD카드를 꽉 쥐며 결심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도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이제 우리도 반격할 수 있다고.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곧 시작될 가장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수아의 마음은 전날 밤의 긴장감과는 다른 희망과 설렘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안에는 이 지옥 같은 왕국을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쁨과 승리의 순간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어온 유일한 친구 김도연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아직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 김도연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피곤과 체념으로 그늘져 있었다.
어젯밤에도 박상진 대위에게 불려가 온갖 잡무에 시달린 모양이었다. 도연아, 잠깐 나 좀 볼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수아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데?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의 자유. 수아는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SD카드를 연결하고 지난밤 목숨을 걸고 확보한 파일들을 열었다. 화면에는 박태근 대령의 검은 장부의 모든 페이지가 선명한 고화질 이미지로 떠올랐다. 김도연은 처음에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장부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그의 시선은 뇌물 액수와 이름들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이게 다 뭐야? 수아야, 너 이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공포와 충격으로 떨려 나왔다. 수아는 그의 반응을 자신과 같은 분노와 희열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해냈어, 도연아. 이제 끝낼 수 있어. 이 증거만 있으면 박태근이랑 박상진, 그 쓰레기들을 모두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우리는 더 이상 저놈들 밑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돼.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희망이 없었다. 오직 창박하게 질린 극도의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너 미쳤구나, 최수아. 그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건 판도라의 상자야. 너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건 우리 둘 다 죽는 길이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죽어? 정의가 이기는 거잖아. 정의? 도연이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이 부대에서 저들이 곧 정의야. 네가 이 증거를 감찰실에 넘기기도 전에 우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의 눈에는 이성과 희망 대신 오랫동안 그를 지배해온 무력감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수아는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니야, 도연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이 증거를 익명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제보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면 돼.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가 내민 손은 함께 싸우자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그녀가 내민 믿음은 유다의 입맞춤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를 희생 제물로 낙인 찍는. 도연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수아의 손을 잡고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외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악마가 달콤하게 속삭였다. 이건 기회야.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저 계집애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고야야. 하지만 너에게는 아픈 어머니가 있잖아. 너의 미래가 있잖아. 공포와 탐욕.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가장 쉽게 파괴하는 두 개의 독이었다. 김도현의 영혼은 그 두 개의 독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언제 공포에 질렸냐는 듯 결심에 찬 얼굴로 수아를 마주보았다. 내 말이 맞아, 수아야.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을 먹었었나 봐.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래, 같이 싸우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지옥 우리 손으로 끝내버리자고. 그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수아는 잠시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친구가 마침내 용기를 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활짝 웃었다. 정말이지? 정말 같이 해주는 거지? 물론이지. 우리는 친구잖아. 그의 그 말이 얼마나 차갑고 역겨운 거짓말이었는지를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좋아. 그럼 이 증거를 어떻게 전달할지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서 상의하자. 아무도 없는 후방 훈련장의 낡은 우물가에서 보는 게 어때? 그곳이 가장 안전할 거야. 도현이 제안했다. 알았어. 그럼 저녁에 거기서 보자. 수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침내 함께 싸울 동지를 얻었다는 기쁨에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을 잊지 못했다. 그녀가 사무실을 떠나자마자 김도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수신인은 박상진 대위였다. 대위님, 저 김도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자의 비정함이 담겨 있었다. 최수와 소이다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현은 박태근 대령 부자에게 불려갔다. 처음에는 그 역시 공범으로 몰려 죽도록 맞았다. 하지만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실토하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가 그녀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유인하겠습니다. 제 미래만 보장해 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태근 대령은 바닥에 엎드린 그의 모습을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네가 그 계집애를 처리하는 것을 돕는다면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 주지. 진급도 시켜주고 돈도 두둑이 챙겨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품는 날에는 네 어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에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공포와 탐욕은 그렇게 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악마에게 팔아넘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최수아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제물로 바쳐 자신의 미래를 사려는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배신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다. 최수아는 약속 장소인 후방 훈련장의 낡은 우물가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벼웠다. 곧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유일한 친구와 함께 정의를 실현한다는 설렘. 그녀의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SD카드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김도현이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서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도연아, 기다렸어? 수아가 밝은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낮고 잠겨 있었다. 수아는 그가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팔을 잡았다. 걱정 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 증거만 있으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물 뒤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더 나타났다. 익숙한 실루엣, 박태근 대령과 박상진 대위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함정에 빠진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저들이 이것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현의 뒤로 물러서며 그를 보호하려 했다. 도현아, 피해! 하지만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는 박씨 부자 옆에 나란히 섰다. 이제 완벽한 삼각구도가 만들어졌다. 3명의 포식자와 홀로 남겨진 하나의 먹잇감. 도연아, 너... 수아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려 나왔다. 김도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죄책감과 비굴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어? 수아가 절규했다.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우리가 친구였잖아.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그녀의 절규에 박상진이 역겹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친구? 이 순진에 빠진 년. 세상에 친구가 어딨어. 이용하는 놈과 이용당하는 놈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너 같은 고아녀는 평생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는 게 네 운명이야. 박태근 대령이 아들의 말을 받아 차갑게 말했다. 네 년의 그 쓸데없는 정의감과 오지랖이 결국 네 무덤을 판 게다. 얌전히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그는 수아의 손에 쥐어진 SD카드를 향해 턱짓했다. 그거 이리 내놔. 그럼 곱게 보내주지. 수아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인 증거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싫어. 절대로 못 줘.
그녀의 저항에 박상진의 표정이 험악하게 굳어졌다. 이년이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네. 아버지가 좋게 말할 때 내놔. 그가 그녀에게 달려들려 하자 김도현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수아는 순간 그가 자신을 지켜주려는 것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대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증거는 제가 뺏겠습니다. 그는 수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친구의 온기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의 차갑고 비정한 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수아야, 좋게 말할 때 내놔. 너만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 너는 악마야. 저들보다 더한 악마라고.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녀의 그 말이 도현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찔렀던 것일까?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듯 짐승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꺾고 손에 쥐고 있던 SD카드를 빼앗았다. 수아는 팔이 꺾이는 고통 속에서 증거를 빼앗기고 바닥에 쓰러졌다. 김도현은 빼앗은 SD카드를 마치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개처럼 박태근 대령에게 가져다 바쳤다. 박태근은 SD카드를 받아들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것을 군홧발로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다. 자,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군. 박태근은 바닥에 쓰러져 절망에 찬 눈으로 자신들을 올려다보는 수아를 내려다보았다. 전현을 어떻게 할까? 그냥 사고사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언젠가 다시 기어오를지 몰라. 그냥 이 우물에 던져버리시죠, 아버지. 박상진이 잔인한 제안을 했다. 이 우물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에 던져버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겁니다. 며칠 뒤에 훈련 중 실족사로 보고하면 그만입니다. 그 제안에 김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단순히 증거를 빼앗고 그녀를 쫓아내는 정도로 끝낼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살인. 그 단어의 무게가 그의 목을 옥죄어 왔다. 안 됩니다. 그건... 닥쳐. 박태근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네 놈은 이제 공범이야. 여기서 네 놈이 딴소리를 하는 순간 전연과 함께 이 우물 속에 처박히게 될 거다. 네 미래를 갖고 싶다며? 그럼 네 손으로 직접 증명해 보여라. 네가 우리 편이라는 것을. 박태근은 김도연의 멱살을 잡고 수아의 앞으로 끌고 갔다. 네가 직접 전연을 우물로 밀어넣어라. 김도연은 공포에 질려 수아와 박태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수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마침내 김도연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수아야. 그는 울먹이며 박상진과 함께 수아의 몸을 붙잡았다. 놔, 이 악마들아, 놓으라고. 수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두 남자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질질 끌고 차갑고 어두인 우물 입구로 향했다. 그녀는 우물 아래 칠흑 같은 어둠을 보았다. 죽음의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배신한 친구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괴물의 얼굴. 잘 가라, 고아년. 박상진의 마지막 조롱과 함께 그들의 손이 그녀의 몸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몸이 허공에 뜨는 끔찍한 감각, 그리고 이어지는 끝없는 추락. 그녀의 비명은 깊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허무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쿵! 등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옆으로 떨어졌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추락의 충격은 짧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다. 온몸의 모든 관절이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이탈하는 듯한 고통. 특히 왼쪽 갈목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뼈가 부러졌거나 최소한 심각하게 탈골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안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최소한은 차갑고 축축한 흙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우물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숨을 끊기에는 충분한 높이였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축축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자신의 피냄새가 뒤섞여 역겹게 코를 찔렀다. 고통보다 더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배신감과 절망이었다.
김도연. 그녀는 자신을 밀어넣던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를 동전해야 할까 아니면 증오해야 할까. 모든 감각이 뒤엉켜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차라리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저 악마들이, 저 비겁한 배신자가 이 모든 죄를 덮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불꽃 같은 분노. 그리고 또 하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 어머니.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단 하나의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왼쪽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뼈를 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전신을 덮쳤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우물 안에서 공허하게 울리다가 사라질 뿐이었다. 그녀는 상체만이라도 일으키기 위해 부러지지 않은 오른팔로 바닥을 짚었다. 손끝에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무언가가 닿았다. 이끼와 썩은 나뭇잎들. 이곳은 수십 년간 버려진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간신히 상체를 일으킨 그녀는 가슴팍에 매달려 있어야 할 어머니의 유품을 더듬어 찾았다. 추락의 충격으로 목걸이가 끊어져 어딘가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거의 반쯤 미친 사람처럼 주변 바닥을 손으로 헤집기 시작했다. 손톱 밑으로 차가운 흙과 작은 돌멩이들이 파고들었다. 어디에, 제발 어디에 있는 거야? 그녀는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차갑고 익숙한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메달, 붉은 달리아. 그녀는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떨리는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희망. 아직 그녀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메달을 작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메달 중앙에 가장 붉은 보석을 찾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다. 3초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1, 2, 3.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을 참아가며 온몸에 체중을 실어 보석을 눌렀다. 하지만 여전히 메달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추락의 충격으로 고장이 난 것일까? 아니면 배터리가 방전된 것일까? 절망이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눈앞에 있던 마지막 동아줄이 썩은 지푸라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지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아주 오래전 정보장교였던 어머니가 무심코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비상장비에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는 법이란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말이지. 2중 안전장치. 그녀는 메달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는 손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 메달의 표면을 아주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다. 보석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금속 테두리. 그곳에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아주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홈에 손톱 끝을 끼워 놓고 아주 미세하게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딸깍. 먼지 쌓인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듯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잠금이 풀린 것이다. 희망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올랐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모든 의지를, 모든 분노를 끌어모아 다시 한번 중앙의 붉은 보석을 눌렀다. 1, 2, 3. 그 순간 메달에서 아주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보석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적외선 신호가 한번 깜빡였다. 성공했다. 그녀는 마침내 해냈다. 그녀는 땅속 가장 깊은 무덤 속에서 하늘을 향해 자신의 생존을 알렸다. 신호는 발신되었다. 암호명 붉은 달리아. 그 신호는 우물의 두꺼운 흙벽을 뚫고 밤의 어둠을 뚫고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떠있는 군사 위성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 위성은 수신된 신호를 즉시 지상의 2개의 좌표로 송신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심장, 참모총장실, 그리고 국방정보체계의 두뇌, 국방정보본부장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아니,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신호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2마리의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곡이 될 터였다. 그녀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몸을 뉘며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오시는군요. 아버지, 어머니. 육군본부 참모총장실. 늦은 밤, 최민준 대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작전과 계획이 그의 책상 위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그의 집무실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엄숙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책상 한쪽에 놓여있던 그의 최측근 부관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검은색 특수 단말기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붉은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화면 중앙에는 활짝 핀 붉은 달리아꽃 문양이 섬광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삐! 단 한 번, 그러나 세상 모든 소음을 뚫고 그의 심장을 직접 꿰뚫는 듯한 날카롭고 절박한 비상음. 최민준 대장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평생을 전쟁터와 작전실에서 살아온 그의 강철 같은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내렸다. 붉은 달리아, 그의 딸이, 그의 단 하나뿐인 보물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 같은 시각, 육군본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국방정보본부 지하벙커. 얼음 여왕 이현숙 대장은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을 분석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 통제실은 초단위로 움직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심장이었다. 그녀의 개인 집무실, 그녀의 책상 위에도 최민준 대장의 것과 똑같은 단말기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단말기 역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붉은 달리아 문양을 피워내고 있었다. 이현숙 대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는 빙하 전체를 녹여버릴 만큼 뜨겁고 거대한 분노의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다. 2개의 심장, 2개의 지휘부, 2마리의 잠자던 사자가 동시에 깨어났다. 최민준 대장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그 어떤 통신망보다도 우선하는 전쟁 지휘용 직통 라인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잃을 위기에 처한 늙은 사자의 피 끓는 토효였다. 그의 외침이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비상,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제707 특수임무여단, 제1기갑사단, 지금 즉시 전병력 출격. 목표 좌표, 지금 당장 전송한다.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경로상의 모든 장애물을 평탄화하라. 평탄화하라. 그것은 군사용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길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건물이든 산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밀어버리고 길을 만들라는 참모총장의 분노가 담긴 가장 무섭고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의 특수부대와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기갑사단이 단 한 사람의 명령에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이현숙 대장의 분노는 다른 방식으로 폭발했다. 그녀의 분노는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극저온의 냉기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속 부대이자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보는 귀, 매 부대의 지휘관에게 직통 라인을 연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뼈를 얼릴 듯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위성 지도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매 부대를 투입한다. 나는 지금부터 그 연대 안에 있는 쥐새끼 한 마리의 숨소리까지도 모두 듣고 싶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놈들의 입으로 직접 듣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보 분석팀에게 명령했다. 박태근 대령과 그의 아들 박상진 대위, 그리고 김도현 소위, 저 세 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10분 내로 내 책상 위에 올려놔라. 금융거래 내역, 통화기록, 가족관계, 약점, 먼지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내. 2개의 폭풍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부수고 파괴하는 물리적인 폭풍. 탱크의 무한 궤도가 아스팔트를 찢고 헬리콥터의 로터가 밤의 장막을 가르며 지축을 울리는 진군을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올까매고 질식시키는 정보의 폭풍. 수십 개의 군사 위성이 제12 보병연대 상공으로 집중되고 전파 교란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그림자 속의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군사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두 부모가 자신들의 단 하나뿐인 딸을 해친 자들을 향해 시작하는 가장 처절하고 무자비한 복수극이었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분노 앞에서 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터였다. 심판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제12 보병연대의 밤은 언제나처럼 거짓된 평온 속에 잠들어 있었다. 박태근 대령과 그의 아들 박상진은 자신들의 관사에서 성공적인 증거인멸을 자축하며 위스키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김도현 소위는 자신의 숙소 침대에 웅크린 채 죄책감과 공포에 떨며 뜸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이미 자신들의 머리 위 하늘과 발밑의 땅을 뒤흔들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가장 먼저 감지른 것은 땅의 울림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다. 하지만 그 진동은 순식간에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거대한 굉음과 흔들림으로 변했다. 위병소의 경계병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지옥과도 같은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부대로 향하는 단 하나의 진입로 위로 끝이 보이지 않는 강철의 행렬이 밀려오고 있었다. K2 흑표 전차 수십 대가 헤드라이트를 섬광처럼 밝히며 땅을 찢을 듯한 굉음을 내뿜으며 진격해오고 있었다. 그들의 포탑은 일제히 연대 본부를 향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고대의 용들이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적군이다. 적의 전면 공격이다. 위병소의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이미 모든 통신은 두절된 상태였다. 국방정보본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연대 전체를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킨 것이다. 땅의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하늘의 비명이 들려왔다. 뚜두두두두. 밤하늘의 장막을 찢으며 수십 대의 블랙호크와 아파치 헬리콥터 편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허가나 경고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곧장 연대 상공에 점령하고 서치라이트를 일제히 지상으로 쏟아부었다. 순식간에 연대의 밤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다. 잠결에 뛰쳐나온 병사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를 선회하는 거대한 강철쇠대의 모습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었다. 침공이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자국의 다른 군부대를 상대로 벌이는 전례 없는 침공. 헬기에서 검은 밧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707 특수부대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연대 본관, 통신실, 무기고 등 주요 시설에 동시다발적으로 강화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총기의 개머리판이나 제압봉으로 즉시 무력화되었다. 총성은 단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의 제압은 요란한 총격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포스러웠다. 단 5분 만에 수천 명이 주둔한 하나의 보병연대는 완벽하게 무장해제되고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다. 병사들은 모두 연병장으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었다. 간부들은 잠옷바람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되었다. 연대는 거대한 포로 수용소가 되었다. 박태근 대령과 박상진 대위는 자신들의 관사에서 창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707 대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너희들 대체 누구야? 여기가 어딘줄 알고. 박태근이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온 것은 대원의 무자비한 주먹뿐이었다. 그의 오만한 저항은 거기서 끝났다. 김도현 소위 역시 자신의 숙소에서 끌려나왔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상태였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기묘한 안도감마저 서려 있었다. 길고 길었던 거짓말과 죄책감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707 여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색팀은 이미 확보한 좌표를 따라 지체 없이 후방 훈련장의 낡은 우물로 향했다. 강력한 랜턴 불빛이 깊고 어두운 우물 바닥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찾던 것이 있었다.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 최수와 소위였다. 찾았다! 생존자 확인! 팀장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구출 장비가 신속하게 설치되었다. 칠정의 대원 한 명이 직접 밧줄을 타고 우물 아래로 내려갔다. 잠시 후 그는 무전기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호흡, 맥박, 미약함. 하지만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 보고는 하늘 위를 선회하던 2대의 지휘 헬리콥터에 동시에 전달되었다. 한 대의 헬기 안에서 최민준 대장은 부러질 듯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폈다. 그의 눈에 아주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다른 한 대의 헬기 안에서 이현숙 대장은 가면처럼 굳어있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안도와 눈물은 잠시뿐이었다. 그들의 감정은 곧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훨씬 더 차갑고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의 딸은 살아있었다. 하지만 감히 누군가가 그들의 딸을 죽이려 했다. 폭풍은 이제 막 상륙했을 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죄인들을 향한 가장 무섭고 잔혹한 심판을 집행하는 것뿐이었다. 연병장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의 도착을 알리는 지옥의 무대처럼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구출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최수아는 들것에 실려 조심스럽게 우물 밖으로 옮겨졌다. 대기하고 있던 군의관이 신속하게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저체온증, 탈수, 다발성 골절 및 타박상, 상태는 위중했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지금 당장 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한다. 항생제와 수액을 최대치로 투여해. 그녀는 곧바로 의료지원 헬기에 실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며 사라졌다. 딸의 후송이 완료되자 2 지휘 헬리콥터가 마침내 연병장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하늘에서 내려오는 2마리의 거대한 강철새를 올려다보았다.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치 지옥의 장막이 걷히는 듯한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2 사람이 땅으로 내려섰다. 한 명은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 최민준 대장이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아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위협적으로 빛났다. 다른 한 명은 그와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국방정보본부장 이현숙 대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에서는 감히 마주볼 수 없을 만큼 서늘한 분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서열 1, 2위가 한자리에 겉도 전투복 차림으로 강림한 것이다.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는 그 자리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들의 시선은 연병장 중앙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707 대원들에게 개처럼 끌려나와 무릎 꿇려 있는 3명의 남자가 있었다. 박태근 대령, 박상진 대위, 그리고 그들 옆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배신자 김도현 소위. 2명의 사성 장군은 천천히 그러나 산이 움직이는 듯한 무게감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군하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 하나하나가 새 죄인의 심장에 박히는 대모 소리처럼 들렸다. 박태근 대령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고아 소위가 바로 하늘과도 같은 이 2 사람의 단 하나뿐인 핏줄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그 어떤 변명이나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죽음보다 더한 공포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박상진은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머리를 찢고 있었다. 오직 김도현만이 고개를 든 채 다가오는 2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도 절망도 아닌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마침내 2 장군이 그들 앞에 멈춰섰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3명의 인간을 차갑고 무거운 시선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이나 질책보다도 더 무서운 압박감으로 그들을 짓눌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버지인 최민준 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땅속의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라. 그의 명령에 박태근과 박상진은 기계처럼 떨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두 장군의 눈에서 지옥의 모습을 보았다. 너희들이 감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너희들의 입으로 직접 말해보아라. 최민준 대장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하지만 박태근은 공포에 질려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며 그저 덜덜 떨릴 뿐이었다. 그의 그 비겁한 모습에 옆에 서 있던 이현숙 대장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707 대원의 허리에서 군용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태근의 바로 옆 땅바닥에 검을 내리꽂았다. 챙!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대검이 땅에 반쯤 박혔다. 그녀의 그 돌발 행동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내 아들은 군인이다. 이현숙 대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니놈들 같은 구더기들의 아비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지? 그녀의 그 서슬퍼른 기세에 눌려 박태근의 이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그는 비굴하게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이현숙은 그의 그 추한 모습에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저들과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방금 전 구출팀에게서 건네받은 흙먼지로 더러워진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새 죄인의 눈앞에 던졌다. 붉은 달리아꽃 모양의 메달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최수아와 함께 저 어두운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흙먼지 묻은 붉은 달리아 메달이 새 죄인의 발치 앞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것을 보는 순간 박태근의 머릿속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메달과 그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사성 장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이제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그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절박했다. 두 분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이까짓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현숙 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메달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흙 묻은 메달을 박태근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그 침묵과 얼음장보다 차가운 그 눈빛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네가 말한 그 하찮은 계집애의 표식이다. 그리고 네 놈의 무덤을 파게 될 묘비명이기도 하다. 박태근은 그녀의 눈빛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천둥과도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 최민준 대장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한 군데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 놈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태근의 영혼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이것을 내 딸과 함께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 문장이 마침내 박태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려 했던 그 고아 최수아가 바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이 두 사람의 단 하나뿐인 핏줄이었다. 그는 사자의 새끼인 줄도 모르고 하찮은 들개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했던 것이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이 뒤집히며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옆에 있던 707 대원들이 그의 멱살을 잡아채 다시 억지로 무릎을 꿇렸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기절이라는 도피는 허락되지 않았다. 아들인 박상진은 이미 오래전에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신자 김도현뿐이었다. 두 장군의 시선이 처음으로 김도현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른 두 사람처럼 발악하거나 정신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어머니인 이현숙 대장이었다. 정보수장의 눈빛은 그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너는 내 딸의 친구였다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내 딸은 너를 믿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너 하나만을 믿고 의지했지. 그런데 너는 그 믿음을 어떻게 되갚았나? 그의 그 나직한 질책이 오히려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김도현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의 굳어있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흐흑, 흐흑.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말해보아라. 최민준 대장이 무겁게 말했다. 어째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친구의 등에 칼을 꽂아야만 했나? 김도현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박씨 부자가 자신을 어떻게 괴롭히고 착취했는지, 그들의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진급과 돈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팔아넘겼는지, 그의 자백은 한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악마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비참하고 서글픈 기록이었다. 그의 자백이 이어지는 동안 연병장에 무릎 꿇고 있던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김도현의 자백은 박씨 부자의 다른 범죄 행각에 대한 도화선이 되었다. 맞습니다. 저도 박상진 대위에게 돈을 뺏겼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대근 대령은 진급을 미끼로 제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두려움의 댐이 무너졌다. 최소화의 희생과 두 장군의 강림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병사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일어나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함과 비리를 앞다투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고발의 장으로 변했다. 박씨 부자가 지난 수년간 이 부대 안에서 저질러온 모든 추악한 범죄들이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최소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 썩어빠진 왕국 전체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왕국이 바로 지금 피해자들의 분노와 진실의 힘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두 장군은 그 모든 증언을 묵묵히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분노만이 아닌 군 전체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추악한 범죄자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저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심판의 칼날이 마침내 그들의 목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김도현의 무너진 자백은 마치 거대한 댐에 난 첫 번째 균열과도 같았다. 그의 울음 쏟긴 고백이 끝나자 연병장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과 공포의 기운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의 불씨였다. 최민준 대장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죄인들을 신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에 무릎 꿇고 있는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을 향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 대신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과 지휘관으로서의 굳건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추악한 범죄자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저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심판의 칼날이 마침내 그들의 목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김도현의 무너진 자백은 마치 거대한 댐에 난 첫 번째 균열과도 같았다.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이 끝나자 연병장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과 공포의 기운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의 불씨였다. 최민준 대장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죄인들을 신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에 무릎 꿇고 있는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을 향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 대신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과 지휘관으로서의 굳건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모두 고개를 들라.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망설이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다 하나 둘씩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겠다. 최민준 대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증언은 육군참모총장인 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해 그 어떤 불이익이나 보복도 없을 것임을 내가 내 군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다. 이 부대를 병들게 한 모든 부조리와 폭력에 대해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말해주길 바란다. 그의 약속은 굳게 닫혀있던 병사들의 마음에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렸다. 가장 먼저 일어선 것은 최소화의 소대원이었던 한 젊은 병사였다. 그는 눈물을 똑똑 흘리며 떨미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상진 대위는 저희 소대장님이신 최소화 소위님을 부임 첫날부터 고아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모든 굳은 일을 떠맡겼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외침이 신호탄이 되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진 대위는 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고 휴가를 보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깨서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박태근 대령은 자신의 관사를 수리한다며 주말마다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자재는 모두 부대 보급품을 빼돌린 것이었고 저희는 단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령의 한 병사가 박상진 대위의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탈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휴가를 나갔다가 미복귀한 것으로 보고를 조작했습니다. 증언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동안 박씨 부자의 폭정과 공포정치 아래에서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들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금품 갈취, 폭행, 인사비리, 군수품 횡령, 사건 은폐.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목록은 끝이 없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부 고발의 현장으로 변했다. 707 부대원들과 헌병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증언을 자청하는 병사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들의 진술을 녹음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모든 증언은 차곡차곡 쌓여 박씨 부자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산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태근과 박상진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망연자실할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밟고 무시했던 병사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들의 왕국은 그들이 착취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붕괴하고 있었다. 증언의 칼날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충실한 수족들에게도 향했다. 병사들의 입에서는 연대 주임원사, 인사참모, 군수과장 등 박씨 부자의 비리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모든 이들의 이름과 죄상이 거침없이 터져나왔다. 지목된 자들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신들의 운명 역시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현숙 대장은 그 모든 과정을 정보 분석가의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병사들의 증언과 자신의 정보 부대가 밤새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머릿속에서 교차 검증하고 있었다. 병사들의 증언은 그녀가 확보한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었다.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썩어 문드러진 진실 그 자체였다. 몇 시간에 걸친 증언이 끝나고 연병장에는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부대를 짓누르던 억압의 어둠 역시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최민준 대장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증언은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용기 있는 병사들의 안전은 내가 직접 보장한다. 그는 무릎 꿇은 박씨 부자와 그 공범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너희들이 만든 왕국은 무너졌다. 너희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조국의 군복을 더럽힌 가장 추악한 범죄자일 뿐이다. 그는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여기 있는 박태근, 박상진, 김도현을 포함하여 오늘 증언에서 언급된 모든 피의자들을 즉시 구속 수감하라. 단 한 놈도 빠짐없이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죄인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이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박씨 부자의 부패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들이 남긴 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상처, 그리고 군의 명예에 남은 지울 수 없는 오전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폐허를 치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다. 붉은 달리아 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은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이자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정보본부장이 직접적인 피해자의 부모이자 사건의 지휘관이었기에 그 어떤 외압이나 청탁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재판은 모든 과정이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복무하는 군대 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실태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몇 달 후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피고인석에는 한때 철옹성 같던 왕국의 주인이었던 박태근과 박상진, 그리고 배신자 김도현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희망이나 기대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는 죄인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죄악에 대한 단호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피고인 박태근, 전 육군 대령. 피고인은 지휘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들을 상습적으로 착취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으며 군수품을 횡령하여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 무엇보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장교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태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 미수, 조직적 뇌물수수 등 모든 죄목을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울수하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연금을 박탈한다. 땅! 의사봉이 울리는 순간 박태근은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인생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과 함께 완벽하게 끝장났다. 피고인 박상진, 전 육군 대위. 피고인은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수많은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았다. 특히 상관 살해 미수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그 잔혹성을 더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젊은 장병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이에 종신형을 선고한다. 땅! 박상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정신이 망가진 상태였다. 그는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악몽과 함께 살아가게 될 터였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시선이 김도현에게로 향했다. 재판 내내 그의 처벌 수위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가 수사에 협조하고 모든 것을 자백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가 저지른 배신이라는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 김도현, 전 육군 소위. 재판장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김도현은 감고 있던 눈을 떴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보였다. 그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군인의 꿈을 이룬 모범적인 인재였다. 하지만 눈앞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명예와 동료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 피고인이 친구의 믿음을 배신하고 그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행위는 그 어떤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무겁게 내려다보았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잠을 참작한다. 하지만 배신이라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친구를 팔았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바로 그 미래를 빼앗는 것이 가장 공정한 처벌이라 판단한다. 주문.
피고인 김도연에게 살인 미수 공모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군번을 영구히 삭제하고 군인 연금을 포함한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땅, 징역 15년, 그리고 군번의 영구 삭제.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양심을 팔아넘기며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미래, 즉 군인으로서의 삶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전과자일 뿐이었다. 김도연은 판결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한탄이었을까? 그는 법정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돌아보았다. 최수아였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는 입 모양으로 소리 없이 말했다. 미안하다. 수아는 아무런 대답도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모든 비극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심판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남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상처를 치유하고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일이었다. 끔찍했던 사건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최소하여 부러진 뼈는 시간이 지나며 붙었지만 배신으로 얼룩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몇 달간 이어진 군 병원에서의 치료 기간 동안 길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녀가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찾아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사람으로 그녀의 곁을 지켜준 두 부모님 덕분이었다. 최민준 대장과 이현숙 대장은 바쁜 국정 업무 속에서도 매일같이 딸의 병실을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운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저 상처 입은 딸의 손을 잡아주는 평범하고 따뜻한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다. 모든 것을 잊어도 좋다, 수아야. 아버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아비와 어미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두 사람은 딸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다. 국방부 내에 편안한 행정보직 혹은 해외 무관으로 나가는 길, 심지어는 명예롭게 전역하고 민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은 딸이 다시는 험한 세상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왔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망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군에 남겠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전투부대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저는 육군 사관학교의 생도 상담장교로 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그 의외의 선택에 두 장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는 저처럼 아무런 배경 없이 오직 자신의 꿈과 노력만으로 사관학교에 들어온 후배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부조리와 편견 앞에서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도록 저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그들이 강하고 올바른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군에서 해야 할 저의 새로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깊고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복수심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장군은 자신들의 딸이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도 완벽하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육군 사관학교의 고즈넉한 교정,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갓 입교한 앳된 생도 몇몇이 나무 벤치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한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들 앞으로 단정한 제복 차림의 한 여군 장교가 다가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소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최수아였다. 많이 힘든가? 그녀의 목소리는 친누나처럼 다정했다. 생도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곧 그녀의 진솔하고 따뜻한 태도에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고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집안이 어려워서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부유한 집 자식들 같아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수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 역시 고아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힘겹게 학교를 다녔던 이야기, 부조리한 상관 밑에서 겪었던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까지.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생도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억해라. 수아가 생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희들의 가치는 너희 부모님의 지갑이나 계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가치는 바로 너희 자신의 노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동료를 아끼는 그 마음에 있다. 결코 위축되지 마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힘들 땐 언제든 나를 찾아와라. 내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그녀의 말에 생도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걷히고 밝은 희망의 빛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교정 저편의 언덕 위에서 두 명의 노인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는 화려한 군복 대신 편안한 사복 차림의 최민준과 이현숙이었다. 그들은 은퇴 후 평범한 부부로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자랑스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딸 참 많이 컸구려. 이현숙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만. 최민준이 대답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었어. 아니, 다른 작은 별들을 비춰주는 더 큰 별이 되었지.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따스한 햇살 아래 후배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딸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옥 같던 밤은 완전히 지나갔다. 상처 입은 달리아는 이제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수많은 작은 희망의 씨앗들을 피워내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진정한 새벽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냅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졌다가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고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된 한 군인의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프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신자 김도현입니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적이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 우리 곁에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배신자일지도 모릅니다. 박태근 부자와 같은 명백한 악당은 우리가 경계하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김도현과 같은 배신자는 우리의 가장 무방비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바로 믿음이라는 이름의 심장을 등 뒤에서 칼로 찌릅니다. 그렇기에 그 상처는 더 깊고 더 오래가며 더 고통스럽습니다. 김도현은 처음부터 악마였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최수아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와의 우정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정과 신이라는 가치, 그리고 진급과 돈이라는 달콤한 유혹. 그 사이에서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배신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악마의 거래를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만약 당신이 김도연의 입장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신의 미래 전체가, 당신 가족의 생계가 무서부위의 권력자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 그 권력자가 당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단 한 변의 배신으로 이 모든 지긋지긋한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당신은 과연 그 유혹 앞에서 떳떳하게 정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가진 비극성이자 현실성입니다. 악은 언제나 거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악은 종종 우리의 가장 나약한 부분, 우리의 두려움과 탐욕을 먹고 자랍니다. 김도연의 선택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최소한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향한 복수심에 매몰되는 대신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원했던 미래를 얻는 대신 자신의 영혼과 명예,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었던 친구까지 모두 잃고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인생 전체라는 더 큰 가치를 팔아버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신의와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만약 당신이 최소화의 입장이었다면 친구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을 통해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